say I'm a dreamer, but I'm not the only one. 역사를 짓밟으려 하는 자. 누구냐 너? Someday you'll join us. 진짜 역사, 가짜 역사. 진짜 역사, 가짜 역사 최순실 특집 네 번째. 프랑스 혁명 2부죠. 네. 지난주에 1부 나갔고, 프랑스 혁명 몰락의 시대 시작하겠습니다. 심쿵쌤! 안녕하세요. 심영환입니다. 예. 연예인병에 빠졌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그건 무슨 소리예요? 방송 출연 이후에 인기 폭발이라서. 인기 폭발? 인기 폭발. 인기 폭발 난 거지. 자, 역사학계 껌나무. 안녕하세요. 최강욱입니다. 예. 예, 두 분 다 미주 갔다 온 다음에 피곤하셔서 지금 장난이 그래요. 아닙니다. 지난주 일요일 날, 전국구하고 네. 미건스 합동송년회를 벙커에서 했어요. 한 150명 엄청 많이 왔죠? 아, 진짜 많이 오셨어요. 예. 열기도 뜨겁고. 예. 그런데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뭐, 피노키오도 와서, 미건스예요. 와서 노래 그냥 피노키오 불렀어요. 알아 몰라. 혹시 옛날에 그룹 옛날 피노키오. 예. 피노키오의 대표작이 뭐예요? 사랑과 우정 사이? 야,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여기. 계속 막, 야, 뭐라고? 사랑과 이별 사이? 아주 밤과 음악 사이라고 하는 소주 고고장이 있거든. 밤과 음악 사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 있었죠. 그렇죠. 그 밤사라고 예. 지금 유명한 소주 고고장이 됐어요, 다시. 근데 피노키오란 그룹이 아직 존재해요? 그러면, 아니, 피노키오인데 이제 솔로로 해갖고 노래 부르고 피노키오 한 다니는데. 사람이. 예. 그 친구가 와갖고 노래 부르더라. 사랑과 뭐 사이? 우정 사이. 우정 사이. 그 유명한 히트곡인데. 예. 근데 사람들이 다 쫓아하더라고. 그쵸. 그 노래는 진짜. 그거 모르면 진짜 간첩이잖아. 그쵸. 모르신 거예요, 도사님? 난 뭐. 아니, 이제 노래는 아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제목하고 매치가 안 되니까. 사람도 모르고 그 개그맨하고 같이 왔어요. 그래서 넌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는 보면 나이 어려 보면 바로 야작가가 넌 누구냐? 그러니까 피노키오. 그래서 네가 피노키오 난 피터팬이다. 그랬더니 가수더라고. 개그맨 김용 씨는 누군지 알아요? 네로 25시. 잘 네로 모르지. 25시라는 코너를 몰라. 옛날에 최양락? 최양락이 네로로 나오고. 아주 어릴 때 봤던. 예. CCCM 이런. 85년도에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별로 재미없었어요. 심영래가 짱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예. 느닷없이 우병우 생각을 하다가 예. 정말 치사한 놈 아니에요. 예. 정말 치사하고 더럽고 나쁜 놈이죠. 예, 그래갖고 튀었어 네가? 그냥 우병우 그 현상 수배하면서 200만 원을 걸었어요. 네. 트윗에다가. 그러니까. 페이스북에도 모처럼 썼잖아. 네. 그때 막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야. 그래 목요일 날 이제 미리 녹음하니까 화요일 날 업데이트 되는 거에서 지난주 어제 화요일 날 업데이트 되는 거에서 이제 안민석 500만 원 낸다고 1000만 원 올렸어요. 아니 200이 일단 500으로 한번 됐었잖아요. 내가 500으로 그러니까, 올렸죠. 그러고 나서 안민석 500 더해가지고 1000만 원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된 거죠. 예, 10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숟가락 얹히는 거야. 뭐 나도 500, 뭐 나도 100. 그리고 그래서 내가 계좌를 또 딱 공개를 했지. 돈 낼 거면 잡힌 다음에 내지 말고 일단 돈 여기다 모아라. 그게 안민석 의원도 원래 그 약속하고 돈 안 주는 스타일이거든. 늘 그래요. 형 잡히면 줄게 그럼. 그래서 내가 계좌를 오픈하면서 안민석 미납 이거 계속 공개하겠다. 그러니까 보내온 거야 이제. 계좌에 딱딱 찍히니까. 미셨어요? 그러면 야 그런데 그거를 계좌를 월요일 날 오픈하고 월요일 하루 종일 우병우 현상금 정봉주 검색 순위가 10위 안에서 그냥 들락날락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통쾌한가 봐. 우병우 입장에서는 우병우의 식구들은 의아할 거야. 우병우의 그 연관 검색어가 왜 갑자기 국정조사나 무슨 민정수석도 아니고 갑자기 정봉주가 연관 검색어 현상금이 정말 그러네. 그리고
이게 1,000만 원으로 올라간 데다가 계좌 오픈했잖아요. 그러니까 첫날 어떤 사람이 1,000만 원 내겠다고 약속했는데 들어오진 않았어. 네. 첫날은. 네. 근데 첫날 10,000원, 20,000원, 5만원, 10만원 해갖고 첫날 1,000만 원에서 380인가 더 들어와. 와. 만 원, 2만 원 모여서 300. 그러면 와. 10만 원 내는 사람들도 있고. 몇십 명, 뭐 100명 넘게. 아, 어떤 대학생은요, 그 알바해갖고 일당 버는 사람인데요. 3만 원. 야. 어떤 아주머니 전화 왔고, 저 오늘 일당 내겠습니다. 일당 번 거 다 내겠습니다. 그러더니 87,000원. 아이고. 그 마음들이 다 이렇게. 꼭 잡아야 되겠다. 그 엉겹결에 우병우는 그냥 지명수배자가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진짜 웃기게 됐다니까. 그 꼼수 부린 건데 말하자면. 응? 예, 설명 좀 해줘봐. 이거 어떻게 네. 된 거야? 그러니까 출석 통지서를 안 받으면 그 동행명령장 발부 대상도 안 되고 불출석한 사람이 아닌 게 되거든. 왜냐하면 오라고 했는데 안 온 게 불출석인데 오라고 했는지를 모르는 상황이 되니까 법적으로는. 그걸 악용한 거구나. 그럼. 법을 그러니까 무척 지저분하고 더러운 정말 같은 치사한 건데. 그냥 삐. 그러니까 그거 피하려고 그 집 비웠다가 졸지에 지금 졸지에 지금 도망자가 됐는데 지도 스스로 이해할 거야. 내가 왜 지금 도망 다니고 있고 왜 내 목에 연상금이 걸렸나. 셀프 연상수배가 된 거야. 근데 그게 연상수배라고 하는 게 서부 영화에서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원티드 뭐 이러면서. 네, 원티드. 적어도 보안관 2명 정도는 쏴주게 해야지 이게 원티드가. 그런데 예. 아 근데 지인은 그렇다 치고 식구들까지 그렇게 다 같이 도망 다니게 고통을 줄 필요가 뭐 있어.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출석 요구서가 네. 같은 집에 동거하고 있는 동거인에게 건네줘도 출석 요구서 맞아요. 건네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족을 대고 튄 거야. 인지가 되니까. 예. 딸은 우 모시기인데 고대 경영학과 그 16학번이에요. 올해 들어갔어. 새로 아이들랑 같은 나이 97년생. 기말고사 봐야 되는데 학교를 안 나와요. 그게 뭐냐고 지 인생 지 안 잡혀가려고 딸 그러니까요. 학교까지. 자식놈 군대 생활 저기도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의 공분을 일으키더니 말이야. 예. 딸내미 학교 생활도 그렇게 가서 망치고. 예. 그러니까 우병우가 급했는데 어제 그제 화요일에 입장을 밝히더라고요. 국정조사 증인을 출석하겠다고. 근데 이게 또 꼼수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일단 증인으로서 출석하는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 벌써 잊으려 하는 것은 아니시죠? 이 죄 없는 어린 생명들의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해결해 놓은 것이 없는 우리는 모두 죄인된 마음입니다. 유가족들은 절망을 넘어 참담합니다. 이 가족들의 곁을 함께 지키겠다는 작은 다짐. 세월호 가족 지킴이. 여러분들의 따뜻한 정성과 후원으로 가족들은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족들의 손을 잡아주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세월호 가족 지킴이를 검색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고마운 후원과 관심으로 가족들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세월호 가족 지킴이. 청담동 벙커에서 이루어지는 반값 하우스 웨딩. 결혼식에 잔뜩 끼어있는 거품을 싹 제거한 벙커 반값 웨딩. 반값이라고 싸구려라 생각하시나요? 천만에요. 품격과 만족감은 2배입니다. 개념 충만한 청담동 벙커에서 하는 하우스 웨딩. 부담은 줄이고 만족감은 2배로 높였습니다. 이미 벙커에서 결혼식을 한 커플들과 가족, 주위 친구, 친지들의 만족감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희망찬 인생을 기약하는 한 쌍의 탄생. 벙커 하우스 반값 웨딩. 02-542-7764 02-542-7764 책임지겠습니다. 정봉주의 전국구. 여러분의 고마운 후원에 늘 감사합니다. 꾸준히 우리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러분의 고마운 후원 덕분입니다. 조금이라도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늘 똑같은 자세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정봉주의 전국구 후원 안내입니다. 팟빵 전국구 홈페이지 자발적 유료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정기 후원 1877
1828, 1877-1828로 전화 주십시오. 항상 여러분의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 시민혁명 특집. 오늘은 그 프랑스 혁명 이제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좀 시기적으로는 의도하진 않는데 좀 맞는 게 이제 탄핵이 됐고 탄핵된 다음 상태에서 지금 이제 뭔가 이렇게 좀 그러니까 대통령 퇴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회개혁 같은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돌아보았을 때 프랑스 혁명은 이제 잘 뜻대로 안 되거든요. 망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혁명이 성공을 했지만 내용 안에서 보면 그 시대 때 막 열망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실패해 갔는가를 좀 어느 정도 좀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좀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실패한 혁명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4.19 이후에 박정희 입으로 박정희 입이 아니지 이제 박정희 아가리에 털어놓고 그다음 5월 광주항쟁, 80년 5월 광주항쟁 전두환 아가리에 털어놓고 6월 항쟁도 6월 항쟁은 노태우 아가리에 털어놓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이제 다 알아요. 예. 이번은 진짜로 뭐 사람들이 몸으로 이게 명예혁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다들 느끼시는 것 같던데. 예. 그래서 그때 87년대에도 시민혁명은 미안해 혁명이 반틈까지 갔는데. 그렇죠. 김대중, 김영삼. 야권이 분리되면서 노태우에게 졌잖아요. 그렇죠.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때 87년도는 어렸을 때 아니에요. 네. 그때 김대중 지지한 사람 비판적 지지. 김영삼 지지한 사람 후보 단일화. 후보 단일화를 명분을 하면서 이 후보 단일화파가 사실은 다 김영삼을 지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갈라진 게 30년 흘렀거든요. 네. 33년 흘렀죠, 지금. 지금도 안 친해요. 지금도. 그래서 야권이나 이런 진보 진영이 갈라쓰게 되면은 이렇게 오래 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야권 지지하는 사람들 갈라지지 말자 그래갖고 또 우리 이 진보 진영에서 바꾸자 대한민국 changekorea.net 우리끼리 모여서 정책 검증하고 후보 검증해서 우리끼리 후보를 선정한다면 그 사람도 없자. 그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이런 거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게 프랑스 혁명 실패로부터 내가 200~300년 동안 연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뭐 온라인 시민 뭐 의회 이런 거 좀 했다가 또 실패도 하고 그래서 좀 아무튼 좀 잘 풀어가야 될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지금도 졸렵죠. 아니요, 졸리다기보다 막 힘들죠. 시차 적응은 된 것 같은데. 아니 시차 적응이 안 풀린 거야. 아, 왜냐면 우리 갔다 와갖고. 미국 갔다 와갖고 이제 미국 갔다 온 뒤풀이 뒷이야기도 수요일 날 옮겼잖아요. 올렸잖아요. 근데 갔다 와갖고 이렇게 아무리 태양이 지는 방향으로 거꾸로 와도 2~3일 정도는 쉬어줘야 돼요. 근데 오자마자 계속 방송을 했잖아, 우리가.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자고 일어나는 시간은 이제 맞춰졌는데 몸이 이게 확 이상하네. 근데 이제 나는 최 변호사 보면서 이해가 되는 게 나는 평생 저러고 살아갖고 몽롱한 상태가 계속 되거든. 근데 보니까 지금 계속 몽롱하더라고. 일주일 내내 봤거든, 미국 갔다 와갖고. 미국에서도 일주일 내내 보고. 이게 좀 저는 적당히 거리를 두겠습니다. 왜? 너무 피곤해질 것 같아서요. 확 귀를 뜯어 먹어버릴까? 프랑스 혁명이 또 미국 독립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그렇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요. 하여튼 얘기로 오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거는 혁명이 어찌됐건 성공을 했고 혁명의 성공의 내용 중에서 체계적인 중앙집권 시스템이라든지 체계적인 지방자치 시스템을 잘 구축했다. 그 시스템이 프랑스가 공화국으로 발전하는 데 큰 힘이 됐다는 건데 오늘의 핵심적인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혁명을 성공시킨 사람들이 분열을 하면서 다 이제 몰락해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또 반동을 불러오고. 그렇죠. 참 힘들었죠, 진짜. 너무너무 힘든. 그래서 일단은 1791년, 그러니까 혁명 이후 2년이 흘렀는데 입법의회라고 해서 새롭게 의회를 구성합니다. 원래 있었던 745명의 대의원 중에서 사실은 기존에 있었던 의원들은 대부분 다 안 나오고 새로운 사람들이 대부분 다 많이 나왔대요. 왜냐면 자기들 이후에 젊은 층들에게 기회를 주자. 라고 해서 이제 혁명을 이끌었던 국회의원들은 빠지고 이제 새로운 층들이 많이 왔는데 크게 이제 파가 3개로 분류가 되는데 3개 파를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온건파였던 지롱드파 그리고 이제 급진파였던 자코뱅파 이 2개의 파가 좀 강한 힘을 발휘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왕당파도 있긴 있었는데 왕당파는 뭐 이제 앞으로 점점 퇴출이 되어갈 좀 과정이고요. 그래서 루이 16세를 무너뜨릴 때는 하나였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급진과 온건이라는 크게 두 개 바로 이제 찢어졌다라는 것이 네. 새로운 이제 정치 지형도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에서 이렇게 분열되는 것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박정희나 뭐 전두환과 싸울 때는 김영삼, 김대중이 하나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무너지고 나니까 분열하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게 좌우익의 기원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자코뱅 지롱도 막 나오면서 뭐 왼쪽에 앉았네 오른쪽에 앉았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의회에서 왼쪽에 앉았던 사람들이 이제 자코뱅이고 예. 이제 오른쪽에 앉았던 사람들이 이제 보수파였고 가운데가 이제 그 지롱대였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좌파, 우파, 중도파 이런 말이 그때 좀 예. 나왔다고도 하죠. 근데 이제 좀 핵심적인 사건이 시작됩니다. 뭐가 시작되냐면 이것도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오스트리아라든지 프로이센 같은 주변 절대왕정이 군대를 끌고 와서 계속 어슬렁 거리니까 그러면 단기적으로 한번 싸우고 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저쪽 애들을 그냥 부셔버리자. 즉 혁명 전쟁을 하자를 두고 되게 논쟁이 붙는데 이때 사실은 자코뱅에서 나중에 가장 급진파가 되는 로비스피에르 일파만이 이 전쟁을 반대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혁명 전쟁을 할 거냐 말 거냐. 단순하게 한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같은 나라들과 계속 싸우면서 혁명을 완성시키는 방법으로 전쟁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되게 논란이 벌어지는데 의외로 로베스피에르를 중심으로 한 소수파, 아주 소수파들을 제외하고는 다 이 전쟁을 찬성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로베스피에르 일파가 반대했던 이유는 전쟁을 하면 상황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점점점 프랑스가 모든 면에서 힘들어질 것이다. 또 하나 되게 좀 중요한 이유는 이대로 가면 분명히 군사 독재자가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게 되면 그렇죠. 길어지고 군부의 역할이 커지니까. 네. 그러니까 찬성했던 다수파의 뜻은 혁명의 열기를 가지고 이거를 엎으려고 하는 왕국을 무너뜨리자. 그쵸. 그래서 저 사람들한테도 혁명의 뜻을 전파하자 이런 뜻이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대의론은 맞는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걸 로베스피에르 쪽에서 주장을 한 거죠. 네네. 이게 이제 너무 소수파였다라는 게 좀 이제 네.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대세는 전쟁이었고 의회에서 투표를 하니까 750명 의원 중에 반대표 10표밖에 안 됐다고 해요. 근데 문제 뭐냐? 그래서 전쟁을 결단했는데 이때부터 전쟁을 시작하고 넉 달 만에는 루이 16세가 처형을 당하게 되고요. 1년도 안 돼서 온건파인 지롱대당이 몰락하고 그렇게 보면 급진파가 권력을 잡은 것 같지만 2년도 안 돼서 자코뱅이 몰락을 하게 되면서 프랑스 혁명이 아주 심각한 위기에 이제 빠지게 된다고 해요. 결국 패착이 된 거예요. 전쟁 하자는 게. 왜냐면 전쟁이 일어나면서 어마어마한 물자가 소요되고 그 열기 속에서 프랑스라는 국가의 어떤 경제 위기가 개선이 안 되면서 정치 상황은 점점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서 하나하나 무너지게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전쟁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나 이 생명에 이런 게 있는데 왜 그 전쟁을 밀어붙였지? 그러니까 그때 그냥 당장 생각하던 어떤 감성적인 열기로는 얼마나 사람들이 흥분하고 신났겠습니까? 그렇죠. 그 절대군주를 몰아내고 시민의 나라를 만들었는데 옆에서 인접국가에서 와가지고 자꾸 찝쩍거리면서 야 무슨 뭐 개돼지들의 나라가 어딨어 왕이 다스려야지 이따위 소리를 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저런 조자식들 저런 개벽다구들 니랑 완전 그냥 부러뜨려버릴까? 네. 그리고 이제 프랑스 귀족들이 그 나라로 많이 망명을 해가서 거기서 이제 펌프질을 하고 세력도 모으고 군대도 양성하고 이랬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되긴 됐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적으로 판단을 하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성공을 했는데 밀고 나가서 몇 차례 전쟁 이겼었거든요. 밀고 나가서 저기까지 이겨버리면 정말 이상적인 공화국을 세울 수 있다. 그리고 프랑스 귀족들도 그쪽으로 다 도망간 거 아니야. 그렇죠. 가서 다 박멸을 시키겠다는 그러니까 거죠. 일타쌍피하자. 그렇죠. 근데 전쟁이 갖고 있는 그 파괴성 그걸 이제 간과를 못한 거죠. 그리고 원래 경제도 안 좋은 나라인데 지금 이게 그래서 이제 심각한 좀 문제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지금 촛불도 이거 반면교사로 이런 거 삼을 수 있는 건데 막 흥분해갖고 160만 200명 모이니까 그 중에 일부 소수 가격파가 무슨 얘기냐 이게 탄핵도 밀어붙이지 않았냐. 그러니까 청와대까지 들어가서 당장 끌고 내려오자 그러면서 청와대 담을 띄워놓고 담을 막 흔들고 이러다가 결국은 패배로 가는.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상황이.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이게 훌륭해요. 들어갈 필요 없어. 그냥 냅두면 저절로 끌려 나올 거야.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조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망한 거는 이제 이펀파라고 그래서 라파에트가 온건 보수파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펀 군주정 정도로 이렇게 유지하려고 했는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막 루이 16세가 탈출하고 이러면서 뜻대로 안 되니까 얘가 뭘 하냐면 쿠데타를 준비해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보기에 본인도 원래 귀족 출신이니까 뭔가 좀 이렇게 온건한 개혁을 하려고 하다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역으로 이제 급진파들을 몰아내고 급진파들의 무력 기반들도 무너뜨리면서 좀 보수적인 귀족들도 좀 끌어들여서 보수파 중심의 온건한 어떤 국가를 만들자. 그러니까 혁명을 스탑시키자고 하면서 혁명의 열기를 좀 멈춰버리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지만 이제 중간에 체포가 되고 이 사람이 이제 오스트리아로 이제 망명을 하면서 보수파의 쿠데타는 1차적 실패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보수파 어떤 좀 요런 어떤 뭐라 하더나 시작은 좀 이렇게 그 의식 있게 자기 것을 내던지면서 시작을 했지만 가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보수 세력과 이렇게 야합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림을 그려내려고 하는 모습들 요런 게 이제 여기서 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저는 이거 보면서 무슨 뭐 김경지, 한광호 뭐 이런 사람들 좀 생각도 좀 나고요. 네. 그런 좀 시작은 멋있게 했는데 망가진 사람들 예. 그런 모습 좀 생각이 나고요. 근데 어쨌건 보수파가 이제 밀어나게 되면서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드디어 자코뱅 급진파가 주도하는 국민공회가 성립됩니다. 예. 이때부터 이제 급진적인 주장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로베스피에르, 당통, 마라 같은 사람들이 이끄는데 이 사람들을 주로 산악파라고 좀 그랬습니다. 근데 요때 이제 뭘 하게 되냐? 그 유명한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를 처형을 예. 하게 예. 되는 거죠. 단두대로 죽였고요. 뭐 그냥 이러하긴 한데 그 빠른 속도로 목을 이렇게 딱 자르면 그 목이 굴러떨어져 나간 상태에서 몇 초간 의식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굴러떨어져 간 루이 16세의 얼굴을 들고 이제 사형 집행관이 가서 이렇게 아직 의식이 있는 루이 16세의 얼굴에 따기를 두 대인가 때리고 이제 그 목을 던져버렸다. 뭐 이런 일화도 유명하고요. 저는 프랑스 혁명 옛날에 보다가 놀란 부분이 두 개였어.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이렇게 보면 맨날 반공 드라마 많이 나오고 그러면 그 인민군들은 꼭 자기네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반동분자라고 이렇게 그쵸. 지명을 해가지고 이 반동 갓나 새끼 막 이렇게 하잖아. 네. 그럼 이제 어릴 때는 반동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지. 그렇죠. 그죠? 그 반동이라는 거는 그때 레슬링 많이 보면 로프 반동을 이용해서 뭐 점프한다 네. 이런 걸로 말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었지. 예, 근데 왜 저걸 찜뽕할 때 벽에다 대고 치면서 야 반동 세게 쳐 그럼 빵 튀기. 근데 왜 저걸 반동분자라고 하나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프랑스 혁명에 보면 나중에 이제 반동 얘기가 나오면서 무슨 뭐 테르미도르의 반동이나 뭐 이런 그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반동이 그 반동이었구나. 그때 처음 알았고 또 하나는 저 단두대가 이제 길요틴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개발한 사람이 그거라고 하는 건데 가장 잔혹한 형벌의 대명사인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그때 저게 개발될 때는 가장 인도주의적인 인도주의적인 형벌 수단으로 저게 또 나왔다는 거지. 즉각. 개발됐다는 거지. 예. 즉각 고통 없이 네. 즉시 죽인다는 걸로. 그러니까. 예. 이게 참 그것도 모순이면서 아이러니야. 그렇죠. 보면. 근데 문제는 그걸로 너무 많이 죽이니까 이제 뭐 그렇지. 대명사가 좀 되는 거죠. 하여튼 그렇고 마리 앙뚜아네트는 좀 이따 처형을 당해요. 근데 마리 앙뚜아네트 유명한 일화는 이제 감옥에 갇혀서 막 울다가 네. 하루아침에 백발이 된 걸로 또 되게 유명한 일화를 갖고 왜요? 있죠. 고통스러워서 너무 힘드니까. 예, 너무 힘드니까. 아 염색한 염색약에 다 빠진 거 아니야? 아니 왜 자꾸 얘기를 풍성교로 가시려고요? 뭐 최순실이 그럴 수 있고. 최순실이 점점 허연머리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진짜로 이렇게 딱 하루 만에 백발이 된 걸로 좀 유명한 일화를 좀 유명하죠. 근데 왜 마리 앙뚜아네트가 왜 군중들한테 왜 저러냐고 하고서 뭐 빵이 없어서 그런다고 하니까 빵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그게 실제로 그렇게 말한 게 아닌데 그렇게 말이 만들어져서 와전됐다라는 게 다수설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워딩 빵이 없으면 뭐 고기를 먹지 뭐 이런 말 워딩 자체는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건 없는데 대신에 그 마리 앙뚜아네트의 언행인 행동을 보면 그렇게 워딩이 될 만한 행동을 다 했다는 거죠. 아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세상 물정 모르고 그렇죠. 국민들의 감정 모르고 고통 모르고 그러면서 완전 뭐 영혼이 빠져나가 있는 그렇죠. 뜬 사람처럼 얘기하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그 말 자체는 한 적이 없다라는 거는 이제 확정이 된 얘기긴 한데 그 삶을 보면 뭐 그 말을 그 마리 앙뚜아네트가 박근혜보다는 똘똘했지. 솔직히 말해서. 아니 근데 그 말을 안 했어도 역사가 기록하고 있으면 그 말을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러잖아요. 야 말이 해야지 말인 줄 아냐? 그게 무슨 말이야 또. 아니 알아들으라 이거야 그냥. 어?
빵하면 뜬금없어. 진짜. 빵하면 빵하고 알아들는 거야. 오늘 저기 두 분 다 미주와 미주 투어와 돌아오신 다음에 어떤 우리 무리한 어렸을 때 시골 그 변두에서 뭐라, 야, 탁 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인지 알아야지. 그걸 꼭 말을 해야지 알아듣냐? 저 하나 분명한 두 분이 지금 너무 피곤해 보이시기 때문에 진짜 마음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진짜. 아이, 나 참. 근데 아무튼 그렇게 처형이 당해요. 근데 그 왕과 왕비를 죽였다는 얘기는 예. 이제 혁명을 세게 가겠다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보수파의 쿠데타도 실패했고, 그리고 왕과 왕비를 죽였다는 얘기는 이제 밀고 나가자는 건데, 예. 여기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자코뱅이 뭘 주장하냐? 혁명의 완성은 경제적 평등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역사학적으로 되게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요. 되게 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그 전에 영국 혁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영국 혁명에서는 뭘 얘기했냐면 혁명의 완성을 민주적 권리를 평등하게 나누는 거. 예. 그러니까 정치적 권리만 나눠주면 그걸 평등으로 봤는데 드디어 프랑스 혁명 단계로 들어가면 경제적으로도. 그렇죠. 먹고살이가 평등해지지 않는 한 그건 혁명의 완성이 아니다. 자유와 평등에서 평등의 개념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야, 의미 있다. 우리가 경제민주화를 지금 얘기하는 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보면 단순하게 박근혜 퇴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삼성 재벌 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분야의 개혁을 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간단해. 리셋 코리아. 다시 놓자, 한국을. 그러니까. 리부팅 코리아. 그러니까. 예. 네, 저도 정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물론 이게 어떤 나중에 나오는 무슨 사회주의에서 얘기하는 무슨 소유권 폐지 여기까지 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균등한 생활 양식 같은 것들을 주장을 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황이 점점 나빠져요. 막 혁명 전쟁을 계속 지고 있고 막 귀족들이 점점 세력을 확보하고 있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민중들이 유언비어에 막 휩쓸리기 시작을 하고 예.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때 로베스피에르를 중심으로 한 이 자코뱅들이 세 가지 중요한 운동을 추진하는데 이게 다 장단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공화주의 운동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마리 앙뚜아네트도 죽였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 우리는 다시 입헌군주제 국가가 되는 게 아니다 하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걸 하기 위해서 뭐 공화국 제도를 찬양하고 공화주의를 알리기 위해서 전국에 투어도 하고 하는데 이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당시에 공화국의 어떤 그런 신념에 대해서 선서를 거부하지 않은 성직자들을 추방시키는 활동들을 실제로 벌여서 2주 만에 2만 5천 명의 신부들을 외국에 쫓아내요. 이야.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큰 후유증을 남길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그러면 진짜. 카톨릭 국가에서 사실 또 혁명을 지지했던 세력이었는데 예. 이 공화국의 이상을 위해서 너희들은 뭐 인민의 아편이다 거의 이런 식으로 몰아붙여서 쫓아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좀 무슨 선서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화국의 헌법을 준수해야 되는 서약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맹세하는 게 없으니까. 네, 없으니까 신사참배 반대하듯이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주 큰 문제가 돼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게 더 구체적으로 돼서 호적 같은 것도 교회가 아니라 꼬맹이 보관한다라든지 시민의 이혼을 허용해 준다라든지 아, 이게 가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이것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구나.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에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성직자들이 이제 지식인이면서 거기도 빈부격차가 심해가지고 왜 혁명에 가담도 하고 또 지원 세력으로서 큰 역할을 했는데 이제 급진파가 잡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또 쫓겨나게 되는 거지. 야, 근데 몇만 명이 쫓겨났다는 건 진짜 25,000 명이요. 너무 많은 거야. 2주 만에. 2주 만에. 2만 5천 명이 아니라 2만 5천여 명 그래야 되지 않아요? 딱 2만 5천 명은 아니잖아. 2만 5천여 명. 확실히 공부를 하셨어요. 이제 예. 딱 이렇게 역사학의 기본을 이제 그럼요. 예. 2만 5천 1명일 수도 있고 2만 4,999명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2만 5천여 명. 그렇습니다. 예. 어찌됐건 그래서 이게 그냥 추방만 시킨 게 아니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결혼식과 장례식도 사제 외에 다른 사람이 또 집전도 가능하게 해주고 네. 성직자 결혼해도 되고 대신에 봉급 위에 이 어떤 특정한 수익들은 다 금지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신들의 이상을 만들어가는 데는 되게 효과적인데 아직까지 프랑스 사회가 이걸 감당을 못하는 그래서 친혁명적이었던 많은 종교적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돌아서는 게. 반혁명으로 돌아서는 또 계기가 되기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되게 중요한 의미는 토지개혁을 추진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공유지라든지 망명했던 귀족들의 재산을 무상으로 분배하는 것들을 추진을 해요. 근데 이거는 정착이 되기 전에 자코명파가 다 쫓겨나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실천을 하지는 못하게 되는 거죠. 아, 실천을 못해요? 실천을 못해요. 예. 이런 상태에서 남아있었던 온건파였던 지롱드파가 또 이번에도
이제 좀 이렇게 군부의 힘을 빌려서 또 쿠데타를 시도를 하게 돼요. 근데 이것도 실패는 하는데 문제 뭐냐면 점점점 혁명을 임의적으로 멈추기 위해서 군부를 이렇게 끌고 들어오려는 노력들이 시도가 된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군인들의 정치욕이나 군인들의 권력욕을 자극시키는 네. 촉매제가 좀 네. 된다라는 것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면 결국 나중에 나폴레옹이 그렇죠. 그 쿠데타를 성공을 시키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하고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드디어 이제 그 어디냐 프랑스 남부 지역의 방대라는 지역에서 최대 규모의 반혁명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 뭐 귀족들 다 연합을 해서 이제 그 지롱드가 자코뱅이 이끄는 프랑스 혁명 정부를 타도하려고 하는 강력한 저항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이게 일종의 반동이죠, 반동이. 그렇죠. 이제 시작이 되는 거지. 엄청나. 방대의 반란은 진짜 유명한. 왜냐면 이게 경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돈 가치도 막 떨어지고 하면서 혁명에 아주 친화적이었던 세력들이 대거 이제 우경화로 돌아서게 되는 모습이었거든요. 먹고 사는 게 어려워지니까요. 그러니까요. 혁명을 하게 되면 뭔가 우리의 인민의 생활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생활은 점점점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사회는 전쟁 상태로 들어가고. 무항산, 무항심이 네. 여기서도 적용이 되는 거지. 그렇죠. 지금 맹자의 말씀을 맹자 인용하신 말씀. 거죠. 예. 적정한 산업이 있어야지만 예. 일반 백성들이 마음도. 먹고 살만하다. 머리가 빠지는 분들 스트레스 엄청 받죠. 머리가 났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영 믿음이 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또 속았다 하는 심정으로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 5,000원, 커피 한 잔 값으로 딱 3개월만 지나보면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궁금하신가요? 다음 카페에서 풍성교를 검색하세요. 아, 그리고 내년 1월 15일까지 자신의 변화하는 모습의 사진을 열심히 올리거나 댓글 달기 등 풍성교 카페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4명 추첨해서 베트남 다낭 에어텔 여행권을 드립니다. 머리털도 나고 베트남 다낭도 가고 머리털 다낭. 자세한 내용은 다음 카페 풍성교를 참고하세요. 영부인 김치에서 김장김치를 판매합니다. 11월부터 1월까지 겨울 시즌에만 판매하는데요. 김장김치에는 일반 김치와 달리 양념에 추가로 생굴, 밤, 청각, 참깨 등이 들어갑니다. 양념에 청각이 들어가 숙성될수록 시원한 맛을 내며 표고버섯 가루와 다시마 육수로 감칠맛을 더했습니다. 물론 자신의 입맛에 따라 재료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전북 진안 고원에서 생산된 100% 국내산 최고급 재료로만 담근 영부인 김장김치 지금 주문하세요. 전화 02948-1519 02948-1519 영부인 김치 홈페이지 그리고 imtb.or.kr imtb.or.kr 마켓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영부인 김장김치 전국구 후원 대리운전 1644-6785 1644-6785 전국구 대리운전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인사로 책으로 나온 전국구 끝까지 물어주마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치는 개판이고 경기가 많이 어렵더라도 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딱 한 잔이라도 하시게 되면 꼭 전국구 대리운전을 이용해주세요. 전국구 후원 대리운전 1644-6785 1644-6785 근데 이 상태에서 최고 급진파인 산악 바까마라 로베스피에르 일파가 네. 권력을 장악해요. 장악하는데 좋은 측면부터 얘기하면 이왕 간 김에 더 강력한 개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고 가격제를 실시하고요. 미터법, 오늘날 우리가 쓰는 그 1m, 2m 그 제도를 쓰고요. 그 어떤 봉건적인 어떤 권리들을 다 무상으로 개선한다라든지 최초로 보통선거제. 그러니까 이제 재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다 이제 투표권을 주게 된다라든지. 달력을 완전히 개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쓰는 식의 어떤 그 카톨릭 역법이 아니라 이제 어떤 그 새로운 형태로 무슨 뭐 브리메르, 테르미도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1월 달은 포도달, 2월 달은 안개의 달. 그 브리메르가 안개를 얘기한대요. 그리고 이제 11월 달은 뭐 더위의 달, 테르미도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혀 새로운 시간도 만들어내려고 하고요. 방토지법이라고 해서 토지 개혁도 시도하고요. 프랑스 통일 정책도 하고 뭐 온갖 어떤 그런 급진적인 개혁들을 쫙 도모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면 이로 인해서 반발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강력한 공포 정치를 같이 실시를 하죠. 무려 한 1년 반 정도 기간 동안 30만 명을 수감을 시켰고요. 15,000명 정도를 처형을. 이게 참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한데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니까 강력한 개혁을 위해서 공안위원회와 이 어떤 혁명위원회 같은 것들을 만든 다음에 혁명을 반대할 것 같은 사람들을 무차별적 체포를 하고 그중에 한 15,000명 되는 사람들을 다 단두대로 날려버리는. 그러니까 당시에 로베스피르의 마음은 그동안 쌓여있던 적폐를 내가 다 일거에 해소하리라 이 마음이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지점처럼 저것들 다 진짜 쓸어버려 저런 것들하고 뭐 어떻게 한 세상에 같이 사냐 이런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저런 무리를 하게 되고 또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생기고 원한이 이게 또, 막 생기고. 네. 이게 또 혁명에 또 반작용으로 또 작용을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참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이 생기게 됐고요. 이게 막 그 뭐라 하더나 이제 뭐냐 가장 또 심각했던 문제가 뭐냐면 아까 그 반카톨릭 정책이 극단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카톨릭을 폐지를 시켜버려요. 예. 카톨릭을 폐지를 시키고 대신에 최고 존재자에게 드리는 예배를 거행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책엔 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뭔 얘기인가 했는데 그게 이제 이 뭐냐 최고 존재자에게 드리는 예배가 뭐냐면 이성교 그러니까 그 리전 합리주의의 그 이성을 숭배하겠다고 하면서 파리에 있는 동네 창녀를 하나 데리고 와서 화려하게 꾸민 다음에 너가 이제부터 이성의 여신이다. 라고 해놓고 그 이제 막 노트르담 성당 같은 데다가 그 여신이 와서 막 이성을 숭배하는 제사를 막 지내면서 앞에서 막 그걸 찬양하고 끝난 다음에 자유로운 성행위를 즐기고 이런 행동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카톨릭이 갖고 있는 중세의 어떤 종교적 악패가 이제 사라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들한테 올 줄 알았나 봐요. 네. 근데 이거를 어마어마한 이제 사람들이 모욕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게 또 아주 큰 심각한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 지나친 종교적 엄숙주의를 깨기 위해서 벌인 어떻게 보면 이벤트인데 그게 그렇죠. 오히려 사람들한테는 모욕으로 받아들여진. 네. 아니, 왜냐면 이제 쉽게 말하면 뭐 그 프랑스 혁명을 이끌었던 초기 이끌었던 CES 같은 사람들 신부님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예. 그런 데서 갑자기 1000년이 넘은 그 노트르담 성당 이런 성당에서 창녀 하나를 데려가 가지고 전혀 다른 참을 수가 없는 거지. 신을 이렇게 예. 믿게 해서 하면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아니 일반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야지 그렇게 인위적으로 하게 되면 공감이 없는 거 아니에요. 동의도 없고. 그죠. 공감과 동의가 없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역사학자들이 사실은 이 얘기를 갖고 어떻게 따지냐면 좀 급진적이고 좌파적인 역사학자들은 이거를 이때 최고 가격제 같은 강력한 어떤 경제 정책을 했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프랑스 경제가 많이 안정이 됐다라는 걸 막 입증을 해요. 그리고 사실은 절대주의 왕정 속에서 처형당했던 사람들의 개수를 따지면 15,000명 죽은 거 얼마도 아니다. 라고도 막 변호를 해요. 그 다 연구 성과가 되게 많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안 느낀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너무 짧은 기간 동안 너무나 많이 죽이니까. 아니 한 개인의 인권이 중요한 것은 그 1000만 명의 인권이 중요한 것과 동등한 가치 아니에요. 네, 네. 한 명 한 명이 묶여서 1000만 명이 되는 거지. 한 명의 인권은 중요하지 않고 1000만 명의 인권은 중요하고 숫자로서 어떻게 인권을 따져요. 그러니까요. 전체 비율에 비해서 15,000명 정도 충분히 죽을 수 있다? 저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거는 박정희 그 시해 당하기 전에 차지철이가 네. 부망쟁 민주운동이라니까 캄보디아에서는 300만을 죽였는데 우리 한 100만 정도 쓸어버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김정희가 이 버러지 같은 놈 빵빵빵. 그러면 어떻게 사람의 인권 한 개인의 목숨이 이 개인을 둘러싼 부모, 자식 이렇게 연관관계된 걸 생각해봐요. 지나가던 개미 하나를 눌러 죽여도 주위에 있던 그 가족 개미들이 쫙 와서 슬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렵죠.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혁명을 하려면 어찌되면 기득권을 뽀셔야 되니까 그만큼의 어떤 포션은 뭐야? 파션은 봐도. 그러니까 일정한 폭력은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없는데 예. 이제 그 정도나 그거를 받아들이는 어떤 국민의 여론 같은 그렇죠. 것들을 맞춰가는 과정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항상. 폭력은 어느 상황에서든 최소화해야죠. 그리고 최소화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렇죠. 저도 뭐 그런 입장이긴 그러면 한데. 우리가 촛불 들고 나갔고 이번에 한두 번 정도 과격한 시위했어봐요. 금방 국민들의 동의로부터 사라졌어요. 그 열기가 식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시위를 사실은
축제장까지 겸해서 생각하고 왔었기 때문에 예. 더 성대하게 더 재밌게 크게 됐을 수 있었는데 저런 것들이 사실은 과거 세대에서 어떤 꼭 프랑스 혁명만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이루어진 혁명에서 늘 발견되는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혁명의 계획보다 어렵다 그러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건데 그리고 사람들이 이번에는 의지적으로 노력을 했잖아요. 네. 계속 의식하면서 부딪히지 말자. 예, 예. 그리고 조금이라도 과격하거나 폭력적인 모습으로 보이지 말자. 예. 그래서 내가 이번에 그 미국 가갖고 대한민국 이 평화로운 집회 현장을 하나의 용어로 그 영어를 만들었잖아요. 이제 롱맨에 기록될 거예요. 2016년 아, 롱맨에. 12월 롱맨 영어 사전에 뭔 얘기가 있나? 예. 12월 대한민국의 평화로운 그 저항, 촛불 문화, 촛불 저항의 문화를 뭐라고 하냐 영어로. 프로테스트가 저항하다 항의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페스티벌하고 묶어갖고 프로테스티벌. 프로페스티벌? 페스티벌. 예. 프로 페스티벌 하게 되면 친 페스티벌 이런 뜻이에요. 그거 안 돼. 그거는. 프로테스티벌. 프로테스트하고 페스티벌이 섞인 거예요. 네네. 놀라웠죠? 네,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2016년 12월은 데몬스트레이션도 아니고 프로테스트도 아니고 프로테스티벌이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염려가 되는 건 예. 어쨌건 지금 탄핵을 했고 저도 이제 이번 주에도 있었거든요. 그 저기 광장에. 예. 우리 TBS 공개방송하는데 또 왜 안 왔어요? 우리 있는 데는 어쨌든 잘 피해다녀. 아, 그게 아니라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조희연 교육감님하고 예. 국정교과 가서 봤는데 1인시 옆에 서 있었거든요. 예. TBS에서 촬영하러 왔어요. 예. 그래 놓고 조희연 교육감님만 인터뷰하고 갔어요. 예. 그래서 제가 삐졌어요. 그것도 결국 안 나왔어요. 조희연 교육감 인터뷰. 아, 그래요? 그럼요. 내가 다 킬 시키라 그랬어. 이거 재미없다. 그러고. 그 옆에, 바로 옆에 내가 서 있는데. 예. 나한테 물어봤으면 나왔을 텐데. 아, 슬펐어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아니, TBS 이러면서, 근데 저한테 말도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신쿵쌤이 대세 추종주의야. 조희연 옆에 가갖고 뭐야. 한번. 아니, 진짜. 아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제가 그냥 염려가 되는 건, 지난주에 느꼈던 건, 이제 탄핵이 딱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사실 광장에서 많이 빠져나가고. 그래도 80만 원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니, 어마어마하게 왔더라고. 아니 생각보다 진짜 많더라고. 우리 방송하느라고 우리는 등 뒤를 못 봤잖아요. 네. 어마어마하게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 지하철 예. 유동인구가 그 계산하잖아요. 그렇게 계산했을 때 75만 80만이었다는 거야, 서울이. 예. 아, 그날 거기서 생방으로 두 분 계셨어요? 4시부터 9시까지 생방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 쫙 아, 그렇구나. 마이크 뽑고 난리가 났다니까. TBS 사장도 막 신이 나고 그 제작국장이 현장에 왔고 6, 7시간을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럴 땐 저한테 카톡을 하나 좀 남겨주세요. 왜요? 아니, 손이 뭐 얼어갖고 카톡을 못했어요. 딜러라 이러면 제가 가죠. 뭐. 아니 이미 150만 인파를 경험을 해보니까 거기는 이제 좀 이렇게 몸도 좀 쉽게 빠져나가고 하니까 별로 안 왔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80만이었다. 쫙 앉아있는 거 보니까 엄청 많아. 여튼 저는 이제 역사학도로서 예.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적을 한번 기세를 꺾고 나면 꼭 그 다음에 이제 세력 분열이 생기고 역사 학도가 아니라 역사 꼰대. 아이, 티처 꼰대라 그러잖아요. 또 꼰대예요. 또 아무튼 이렇게 얘기 좀 들어봐요. 그래서 아무튼 분열이 되고 그 분열 속에서 뭐 온건파든 급진파든 뻔히 범하는 오류가 있는데 이 다음 얘기로 가겠지만 그게 결국은 적의 어떤 반동 세력이 다시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준다는 게 너무 속상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라든 항상 최악의 수를 누군가는 좀 염두도 두고 경고도 하고 뭐 어쨌든 저는 현장감으로는 뭐 정치라는 걸 잘 모르니까 못 따라가지만 역사 공부를 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어찌됐건 이게 너무 많이 죽이면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참 이게 그래요. 그 공포정치가 학교생에 배울 때는 공포정치 때문에 무너졌다라고 배우거든요. 근데 디테일하게 공부해보면 그게 아니에요. 진짜로 공포정치가 무너지고 급진파가 무너졌던 이유는 내부 분열이 또 일어나요, 여기서. 아. 자기들끼리. 맞아. 네. 그게 소위 말하는 에베르파, 당통파. 예. 걔네가 이제 로베스피에르한테 배신을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보면 재밌는 게 에베르파는 완전 극좌파. 얘네들이 외치던 게 뭐냐면 단두대론. 아, 이게 똑같은 말이 요즘에 나와서 깜짝 놀랐었어요. 그렇죠. 올단두대. 아, 그러네. 올단두대. 예. 계속 그냥 다 처단하자. 다 처단하자. 그래서 민중 봉기만 선동하고 실제로 반란까지 시도를 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자코뱅 정부인데 자코뱅 정부를 대상으로 반란을 또 일으키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에베르파를 진압을 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 되죠. 또 반대편에서는 이 당통파 같은 경우는 또 얘는 또 좌파인데 실제로 부패? 네, 부정부패. 예. 문의는 좌파인데 실제로는 부정부패. 온갖 뇌물 사건. 이런 것도 다 연루가 돼 있었던 예. 또 집단인 거죠. 당통파를 현대 말로 풀었으면 뭔지 알아요? 뭐예요? 진보 걸뱅이들. 걸뱅이. 예, 진보 걸뱅이. 걸뱅이가 아니고 걸뱅이. 왜냐하면 네. 진보 운동을 하다가 네. 권력을 잡아. 네. 걔가 너무 어렵게 살았거든. 네. 그러니까 바로 돈과 이권에 개입하는 거예요. 이 진보에 몰락온 진보 걸뱅이들이 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특히 진보 진영의 후보들은 주위의 문고리 권력들을 빨리 쳐내야 돼요. 지금 벌써 문고리 권력이 휩싸여 있어. 그럼 그 진보 걸뱅이들이 꼭 돈 문제 사고 치고 이 권력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뭐 노무현 정부 때 뭐 그런 사건들 일부 있었죠. 그럼 그럴 때도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 맨날 손가락 빨고 운동권 출신들이 다는 그렇지 않지만 일부가 그중에 이제 일부가 권력을 잡고 청와대 들어가고 그러게 되면 이권에 개입하고 그래서 감옥 가고 이런 게 비일비재했었잖아요. 그리고 리더가 그거 쳐내지 못하고. 그죠. 쳐내지 못하고. 쳐내야 돼요. 그것도 좀 중요한 그럼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에베르파랑 당통파가 순차적으로 몰락을 하고 너무 세력이 약해지니까 로베스피에르도 이제 몰락할 수밖에 없는. 예. 근데 로베스피에르까지 나가니까 이제는 소위 말하는 자쿠뱅이 리더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빼다 보니까 남아있는 게 없는 뭐 상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점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드디어 이제 우익 테러가 막 진행이 됩니다. 이 미스카댕이라는 부잣집 청년이 주도하는 건달패들이 막 테러를 막 일으키기도 하고요. 뭐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도부가 엉망인 상태가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원래 자코뱅을 지지했던 민중들이 봉기를 해요. 근데 이때쯤 되니까 부유한 시민들이 이 급진적 행동을 도저히 못 봐주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우파애들하고 손을 잡고 산클로트라는 이 민중 세력의 반란을 또 진압을 하게 되면서 자코뱅이 완전히 몰락을 하게 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상황에서 혁명이란 말도 막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는 되는데 백색 테러, 이제 소위 말하는 우파의 테러가 막 급증하게 되고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쏠리면서 다시 반대로 가서 총재정부라고 그래서 이제 애초에 초기로 가는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인 정치인들에 의해서 국가가 운용되는 그런 형태를 좀 받게 됩니다. 그래서 투표권도 제한선거권이라고 그래서 선거인단이 2만 명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뭐 5명의 총재가 국가를 운영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가 아주 보수적인 형태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운영이 될 때 이 총재정부가 또 권력을 잡은 게 이상하잖아요. 왜냐면 계속 지금 보수파가 망해왔는데 얘네들이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배경이 뭐였냐면 나폴레옹. 군부가 총지정부를 뒷받침해주는. 그러니까 지금 혁명의 흐름을 쭉 보면 결국은 급진이나 온건파가 실패하는 가운데 보수파가 이 군부와 결합을 하면서 권력을 장악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나폴레옹이 총지정부를 밀어내면서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이제 독자적인 권력을 또 장악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1차적으로 프랑스 혁명이 이제 뭐라 해야 실패로 끝났다고 해야 되나요? 나폴레옹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이렇게 됩니다. 실패가 끝난 거예요? 중간 결선 결과 그때까지는 이제 타오르던 게 어쨌거나 거의 뒤집히는 상황이었으니까. 왜냐면 그 다음에 이제 이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뒷얘기는 사실 되게 긴데 그건 뭐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고요. 나폴레옹이 나와요. 나폴레옹이 나와서 나폴레옹이 되게 이게 독특한 스타일인 게 뭐냐면 혁명 정신도 계승하되 이제 뭐라 하더나 어느 정도는 적절하게 타협을 하겠다. 라는 태도를 보이고 얘가 워낙 전쟁 천재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이제 내면서 약간 좀 프랑스가 독특한 제국이 되어가는 이상한 좀 모습으로 이제 발전을 좀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전 나폴레옹 시대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나폴레옹이 적절하게 타협할 것도 되게 잘했다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카톨릭하고 타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과 타협을 했다라는 것은 뭐라 하더나 그냥 뭐 종교와 타협을 했다는 게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프랑스의 보편 심성을 읽고 그걸 받아들여주고 대신 그 대가로 혁명 정신에서 얘기한 모든 것들을 다 관철을 시켜가는 아주 좀 탁월한 타협을 통해서 프랑스의 내부적인 사회 논쟁의 소요를 막아낼 수 있었다. 어쨌든 국민들 민중의 시대 정신을 읽은 거네. 그렇죠. 그게 좀 가장 좀 고질적인 문제가 됐던 거였기 때문에요. 그리고 뭐 금융제도 같은 개혁들도 체계적으로 했고요.
인사정책에서는 과거의 경력을 묻지 않으면서 능력과 정보에 따라 사람들은 뭐 선발하는 형태로도 뭐 진행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행동들을 보입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 뭐냐면 이 나폴레옹 정부가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힘은 사실은 어떤 탁월한 어떤 전쟁에서의 승리, 예, 어떤 영웅심에 대한 자극, 예.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 그 적어도 껍데기로 드러나는. 예. 근데 이제 그 어떤 군사적 성공이 실패하는 과정으로 들어가니까 이 나폴레옹 제국이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과정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나폴레옹의 활동이 이제 실패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에서 좀 비슷한 몇천 혁명이 일어나다가 결국 이제 프랑스 혁명이 파리 꼬밍 이후부터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하나 좀 분명한 건 뭐냐면 이 힘든 과정을 통해서 이제 좀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뭐냐면 더 이상 왕당파, 그러니까 어떤 국왕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를 운영하는 흐름은 이제 그냥 없어지게 되고요. 예. 대신에 이제 뭐가 남게 되는 거냐면 이제 경제적인 평등 관계를 어떻게 사회 속에서 이루어갈 것이냐를 두고 이제 새로운 형태의 좌우파가 나눠져서 이제 프랑스라는 공화국이 이끌어가는 형태로 이제 세팅이 되게 되는 거죠. 예. 하지만 과정은 너무너무 힘들었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지금 촛불하고 이게 비교해갖고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촛불 요즘 완성되는 상황하고 과정과. 보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혁명의 시기에는 왕당파와 공화파가 대립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서 이제 그 충격을 좀 최소화하려고 했던 라파에트 같은 사람들이 미리 다 밀려나 버리니까 프랑스 혁명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좌파가 주도하면서 점점 급진적으로 가다가 벼랑에서 툭 빠져버리는 꼴이 됐는데. 예, 반동의 세력이 다시 등장하는. 예. 그 이제 이 왕당파라는 사람들이 기존의 권위나 재산에 기대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군림하려는 마음을 놓지 않고 그다음에 혁명이라는 게 애초에 계획대로 그렇게 이상적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걸 이 사람들도 이제 간파를 하는 거죠. 세월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이 돌아올 시기를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유럽 여러 나라에 또 영향을 미쳐가지고 다른 데는 막 더 누르게 되잖아. 프랑스처럼 안 되려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으니까 프랑스 혁명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역사학자들한테는 보고잖아요, 정말. 거기서 막 정치학도 이제 파생이 되고 사회주의의 뿌리도 사실은 이제 거기서 그렇죠. 자코뱅부터 또 파리꼬맹 이렇게 이어지는 데서 이제 시작이 되고 지금 경제적 평등이라는 것이 이제 나중에 그렇게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막 되게 되고 또 나폴레옹이라는 사람도 이 프랑스 혁명의 역사에서 볼 때는 반동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황제로 등극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외국에서는 프랑스 또 혁명이 실패하면서 등장한 예, 인물이니까. 예. 그런데 또 외국에서는 나폴레옹이 또 해방자로 받아들여지고 예. 그렇죠. 민족주의 태동. 예. 왕조로 막 뽀개버리니까. 자기도 가서 또 이렇게 또 프랑스 혁명을 나는 전파하러 왔다. 전파하고. 이런 식으로 또 행세를 하고. 아니,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을 전파하면서 거기서 민족주의가 태동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네. 뿌리 내린 게 자유평등 파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런 씨앗을 다 뿌리게 된 건 사실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이중적이네.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한 면만 볼 수 없다라는 게 드러난 것이긴 한데 어쨌거나 저 시절의 왕당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몰락하고 있는 새누리당하고 비교를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결국은 몰락할 수밖에 없는 세력이라는 것도 역사 속에서 입증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그게 입증이 됐고 이게 프랑스 프랑스 혁명과 관련된 책이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6만 권 이상이 이야. 출간이 됐어요. 왜냐면 너무나 이제 인류의 보고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프랑스에 가면 프랑스 대혁명 학과도 있어요. 아예. 아예 그냥 학과가 프랑스 혁명을 연구하는 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마어마한 이 프랑스 혁명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배출하고 있고 거의 뭐 전 세계 이제 혁명 정신을 계속 또 여전히 전파하는. 그러니까 우리도 이번에 촛불의 시민혁명이라 그러잖아요. 촛불의 시민혁명도 프랑스 혁명의 정신에 비춰갖고 어느 지점으로 볼 것이냐.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최순실 특집,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온 시민혁명을 한번 프랑스 혁명하고 반추해서 한번 들여다보자. 예. 이런 의미에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앞에 얘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제가 뒷얘기는 자세히는 안 했는데 사실은 나폴레옹이 나와서 이중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한편에서는 혁명 정신을 막 전파하는데 한편에서는 자기가 권력을 장악해서 자기가 절대 황제가 되고.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떤 이름으로 남냐면 보나파르티즘이란 이름으로 남아요. 네. 그러니까 나폴레옹 이름이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나파르티즘이라고 해서 어떤 절대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에 대한 충성. 이런 어떤 영향력이 되게 프랑스 사회에서 또 굉장히 유행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박정희에 대한 향수가 남아서 그렇죠. 뭔가 어떤 리더가 나와서 뭔가를 다 해줄 것 같은. 근데 그래서 나폴레옹 3세가 박근혜처럼 또 이렇게 해서 황제가 되고. 그렇죠. 나폴레옹이 조카거든요. 나폴레옹 네. 3세가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해서 대통령 된 다음에 거긴 탄핵 안 돼요? 얘기 들어보세요. 대통령이 됐다가 황제가 되고요. 나폴레옹처럼 자기도 영광을 막 한다고 하면서 세계 정책 다 치고 나갔다가 이제 독일의 비스마르크한테 완벽하게 깨져요. 작살이 나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게 입증이 네. 되는 거죠. 예. 대신 이제 그래서 어떤 그 프랑스도 어떤 누군가 어떤 역사적 구원자에 대한 믿음, 어떤 그런 정치적 구원자, 박정희 같은 이런 게 한때 유행을 했고요. 근데 워낙 프랑스는 혁명 정신이 강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파시즘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예. 독일에 그게 유행할 때는 프랑스에서 또 뿌리를 못 내려요. 그러니까 아무리 프랑스가 이 뭐 여러 가지 혁명 때 문제가 있더라도 이걸 몸으로 겪었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극우파나 완전 극좌파가 바로 하기 참 힘든 예, 그런 어떤 공화국의 전통이 또 프랑스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의 힘에 한번 이렇게 응축이 되면 그것이 역사 속에서 계속 말하자면 좋은 쪽으로 결국은 발현이 된다. 그러니까 퇴행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잠시의 어떤 반동이나 이런 실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 심 선생이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혁명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는 시민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 힘으로 혁명을 한번 이루어 보니까 어떤 이제 극단적인 이념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지도하려고 한다거나 이걸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느낌으로 아는 거지. 응? 나 우리가 다 해봤는데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거를 이제 아니까 토대가 딱 쌓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단단해지는 거잖아 말하자면.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프랑스 혁명을 한번 크게 겪고 나니까 예. 그 다음에도 사실은 이제 시간 관계에서 얘기를 안 했는데 7월 혁명, 2월 혁명이라고 나중에 이제 또 프랑스의 한번 또 보수파가 성공을 하고, 예. 역으로 이제 다시 또 과거로 가려고 하니까 두 번이나 또 혁명을 성공시켜서 그걸 또 다 성공을 시켜요. 예. 근데 어떤 역사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유럽 역사에서 지속적인 혁명을 시킨 유일한 나라는 이제 대륙에서 프랑스밖에 없다. 왜냐면 주변에서 영향을 주는데 독일도 좀 하다가 무너지고 뭐 이렇게 옆 나라들이 다 하다가 다 무너지고 그래요. 근데 이게 똑같은 게 뭐냐면 지금 한중일 삼국 중에서 북한까지 포함한다라면 4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지속적인 민주혁명을 성공시킨 나라고 영국까지 이번에 가장 완벽하게 또 성공을 시킨 거 아니에요? 그쵸. 대통령 탄핵까지 이끌어낸. 그러니까요. 헌재 탄핵까지 이끌어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은 누가 대통령이 되는 관점보다도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거냐. 거기에 굉장히 몰입돼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4.19 혁명 당시 때는 사실은 하야 한다는 성명이 나오자마자 경무대로 돌 던지던 그 막 대학생들이 눈물 흘면서 아 우리 선생님, 선생님 뭐 잘 가세요 이러면서 87년도 보세요. 6.29 선언 나오자마자 바로 그냥 꺾어졌어. 그러니까 제가 그 기억이 생생해요. 저도 이번에 사실은 제가 저 스스로 충격을 받았던 게 내가 지금도 87년 6월 29일 날 왜 노태우가 저거하고 호해가 바로 뿌려졌잖아요. 예. 시내에. 예. 근데 지금도 생생하다니까 내가 학교에서 학교를 갔다가 호해가 뿌려지니까 그때 내가 당산동에 살 때인데 303번을 타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버스 안에서 호해를 들고 내가 정말 마음이 이렇게 푹 떠가지고 야 이제 진짜 우리나라가 민주화되는구나. 예, 새로운 세상이 오는 걸 막 이런 생각이 빠졌었다고. 근데 이번에는 그런 시점에 박근혜 탄핵이 가결되는 순간이잖아. 국회에서. 근데 그 시기를 놓치기도 했지만 그 얘기를 듣고서도요. 제가 그때 같은 그런 흥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또 덤덤하게 실패할까 봐.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덤덤하게 그냥 아 이제 한 고비를 넘었구나 이런 생각만 드는 거지. 아니 제가 우리 미곤스 송년회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이거 가결이 됐는데 아무 느낌이 없는 거야. 오로지 세월호 가족밖에 조금 지나니까 생각이 안 나. 다만 정말 이것이 실패로 갈 위험성. 그러니까 헌재까지 통과될 거거든요. 통과되고 난 다음에 온전한 정권 교체를 통해서 이 사회를 또 어떻게 놓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도 다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우린 6.29 선언 때 알았어요. 이거 속이고 선언이다. 아니. 그때 당시에 이미. 선언하고 난 다음에. 속이고 선언. 예.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이거 금방 속이고 선언이다. 뽀록 났지. 예. 금방 뽀록이 났죠, 그때도. 그리고 노태우를 올리려고 그랬던 거거든. 시민사회운동 그때 제야운동이라 그랬죠. 여기서는 아니라고 그랬대. 이미 국민은 열기 확 꺾여버린 거야. 거리 나왔던 시민이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리로 나올 것이냐. 난 준 것 때문에 방송하려고 많이 준 줄 알고 초조했었는데 이후에 통계를 보니까 80만이 나온 거야, 서울에. 이거는 이렇게 우리의 혁명을 어설프게 끝내지 말자라고 하는 축제 분위기로 나왔다고요? 그러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까지 실패한 역사 속에서 학습 효과가 있었던 거야.
집에 있고 싶었지만 집에 있어서는 네. 이제 반동의 세력에게 당하고 바로 그 친박에서 역공이 나왔잖아요. 비박 뭐 배신의 아이콘 이러면서 네. 그리고 뭘 하려고 지금 그 황교안이가 장난을 치고 또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저들에게 슬그머니 넘어간다라고 하는 이 실패의 학습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로 나온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온라인 시민의회 같은 경우도 저는 뭐 취지가 많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은데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게 시민들이 많이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SNS 같은 톡을 통해서 내가 직접 욕할 수 있다. 여러 이슈에 대해서 지금 이미 당사자들도 많다. 예. 근데 누가 누굴 또 대표하냐. 이런 어떤 좀 자신감 혹은 어느 정도의 실력 이런 것들은 좀 분명히 생긴 것 같아요. 그러면요. 거기서 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1차 성공한 이 성공의 기쁨이 있거든요. 네. 이거를 끌고 갈 수 있는데 진지하게 끌고 가면 동료에 뚝 떨어지는데 우병우를 잡자. 현상수배. 아니 이렇게 즐겁게 쭉 가면요. 이건 동료에 그렇죠. 떨어질 수가 없는 거야. 예. 정말 사람들이 많이 박수를 쳤어요. 네. 기가 막힌 아이디어다. 이거는 총봉주밖에 할 수 없는 아이디어다. 인정. 그래서 제가 그래서 뭐라냐. 평상시에 섭외 영화를 좀 많이 봐둬라. 진짜 역사 가짜 역사 최순실 특집 4편 프랑스 혁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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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may say I'm a dreamer, but I'm not the only one. 역사를 짓밟으려 하는 자. Someday you'll join us. 진짜 역사, 가짜 역사.